안녕하세요. 1월 12일, 네, 목요일인가요? 네, 목요일, 빠숑의 재밌는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은 빠숑의 세상 답사기와 함께 오늘 부동산 이야기 유튜브 시작합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동생, 후배가 있습니다. 저자고요. 일반 직장인인데 부동산을 기가 막히게 연구를 많이 하는 친구입니다. 파인드 아파트라는 사이트도 개발해서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2017년도 부동산 베스트셀러 책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입니다. 돈이 없을수록 서울의 아파트를 사라 라는 책인데요. 네. 근데 왜 서울의 아파트를 사는데 돈이 없을수록 사라고 했을까요? 그 이야기를 책을 보면 알 수도 있지만 오늘 이 구피생인 김민규 님이 올린 페이스북 칼럼을 보면요. 이게 어떤 얘기인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7년도 시장, 2018년도 시장, 그리고 2019년도 시장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책이 정말 잘 쓴 책이구나. 그리고 오늘 칼럼이 그 잘 쓴 이야기를 잘 정리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짧은 칼럼이기 때문에 제가 쭉 읽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김민규 님의 칼럼입니다. 참 이상하다. 집값 잡겠다고 야심차게 정책을 쏟아부었는데 가격은 천정부지로 이미 뛰어 올라버렸다. 그게 요즘 와서 주춤하네 조정이네 하지만 이미 올라버린 폭이 너무 커서 뭐라 말하기도 민망한 지경이다. 자기 집 하나 갖고 살고 싶었던 사람들은 이제 청약밖에 방법이 없어졌는데 그 청약이라는 것이 이제 하라는 것인지 포기하라는 건지 참 알쏭달쏭하다. 점수 채우려면 몇 년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고 그나마 나온 걸 보면 중도금 대출이 줄어서 현금 없으면 방법이 없다. 참 이상하게도 자꾸만 뭔가 더 어려운 방향으로만 간다. 좋은 집이 모자라서 난리 나는 건 이제 명확해졌는데 집을 짓는 건 적어도 서울 안에서는 불가능해져 가고 있다. 재건축은 사실상 강남 요지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올스톱이고 그나마도 조건이 다다닥 붙어서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하여간 안 돼라는 이야기만 들린다. 재개발은 원래 쉽지도 않지만 하여간 얼어붙은 듯하다. 이제 이 수도권 공화국에서 유의미한 규모로 집을 지을 수 있는 건 LH공사밖에 없다. 좀 더 명확히 말하면 시공이야 민간 건설사가 할지는 모르겠지만 땅에선 선 긋고 집 지어서 소위 말하는 아파트촌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건 더 이상 민간이 아니게 되었다. 원래도 도시계획이야 정부의 역할이 큰 건 맞는데 그 메커니즘은 민간이 사리사욕의 추구를 통해서 많은 부분을 보충해 왔지만 이젠 그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정부가 지정한 곳에 정부가 지정한 가격으로만 지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럼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에게 팔도록 유도를 해볼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이것도 참 이상하다. 임대 등록을 하지 않으면 힘들어지도록 여러 제도적 장치를 뿌리더니 이제는 약속한 8년 안 지키고 팔면 과태료를 5천만 원 내라고 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세금들을 대폭 올린다. 그러니까 집을 팔기 어렵도록 정부가 나서서 거래를 제약하고 있는 마당이다. 그 그림의 끝은 연 상승률이 5%로 제한된 임대주택을 늘려서 안전적 주거를 보장하겠다는 것인가? 그러니까 집을 굳이 살 유인을 줄이고 목돈 들어가는 계산은 부자의 몫으로 남겨놓고 보통의 사람들은 렌트 사회를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최종적인 방향성인가? 잘 모르겠다. 그렇게 하면 과연 이 사회의 자산 격차가 해소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되려 부익부 빈익빈이 더 강화되는 것은 아닐까? 자기 형편껏 살 수 있는 사람은 사서 살고 덜 모은 사람은 당장은 렌트를 내더라도 성실히 살다 보면 시간이 걸려 점점 렌트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사회가 보다 바람직하지 않은가? 30년도 넘은 집들을 억지로 붙잡아 놓고 80년대 수준의 주거 양식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부술 건 부수고 현대의 삶을 보다 많은 국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보다 공리주의적인 대답 아닐까? 그 이전에 정부가 과연 이 모든 문제를 홀로 짊어지고 해결한다는 것이 가능하기는 한가? 민간의 역할은 다 부정하고 모든 룰 세팅을 정부가 하며 공급도 거래도 건축 양식도 심지어는 사람들이 자가로 살 것인지 임대로 살 것인지 마저도 정부가 정하겠다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일까? 이런 이야기는 아무리 해봤자 사실 쓸모없긴 한데
그냥 참 이상하고 이상하다. 모두가 원하는 만큼의 주거 계산이 정부 혼자의 힘으로만 불가능하다는 것이 탄로나게 되면 그땐 또 어떻게 할 것인가. 2019년 1월 10일 구피생이. 명문이죠? 네, 깜짝 놀랐습니다. 글을 잘 쓴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지난 3년간의 상황을 이렇게 잘 정리한 걸 제가 처음 봤습니다. 너무 감동을 받아서 제가 유튜브로 한번 읽어봤고요. 돈이 없을수록 서울의 아파트를 사라는 2017년도 올해의 책으로 뽑혔던 책 중이고요. 교보문고에서 부동산 탑3에 뽑혔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대단한 저자고요. 대단한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혹시 아직도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은요.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칼럼을 읽고 결론을 한번 내려볼 텐데요. 이거는 제가 벌써 여러 번 책이나 칼럼이나 강의에서 했던 말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책의 방향성은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무주택자들에게 장기 저리 대출을 해주어서 자가 거주 비율을 높여주면 거의 모든 부동산 문제가 해결됩니다. 제가 다 주택자들한테 주택 대출을 해주라는 것이 아니라요. 무주택자들한테 장기 저리 대출을 해주게 되면은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한 30년 장기 대출 해주면은 집을 사게 하는 것들이죠. 결국은 만약에 이자를 못 내게 되면은 집을 다시 회수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자가 비율을 높여주게 되면은 거의 부동산 문제는 해결된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자도 못 내는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세대들만 정부에서 무상으로 공공주택을 제공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부동산 문제가 생길 것이 없는데 이런 방향성이 장기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정부의 정책 같은 경우는 이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구피생이 김민규 님도 같은 생각인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주변 분들에게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 때나 올리겠습니다. 예, 아무 때나 틀어놔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